참 좋은 당신을 만났습니다. 송정림, 나무 생각. 이 집에 좋은 일이 있기를. 사업을 하다가 모든 것을 잃은 선배가 있습니다. 그 선배는 가진 돈을 다 잃고 결국 이혼까지 당했고 가족과 멀리 떨어져 시골집을 구했습니다. 보증금도 없는 월세 20만 원짜리 집은 낡고 허름했습니다. 선배는 과연 이런 집에서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자꾸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농부인 집주인은 선배의 얼굴빛을 살피며 누추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선배는 집 몇 개를 들고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마치 폐가 같은 그 집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 들어선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구할 때는 허름하기만 했던 집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수돗물에 씻어놓은 듯 했습니다. 집주인은 집을 산뜻하게 도배해 놓고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탁자를 갖다 놓고 그 위에 들꽃까지 꽂아 놓고는 이 집에서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쪽지를 남겼습니다. 마치 천사가 다녀간 듯 했습니다. 선배는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품어보았습니다. 좋은 사람의 집이라면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다 잘 될 거야. 선배는 심호흡을 하고는 힘차게 그 집에 들어섰습니다. 참 좋은 당신을 만났습니다. 출근 시간에 버스 정류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요즘 세상 사는 모습이 다들 그러하듯이 서로 아침 인사를 나누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때 버스가 도착했고 사람들이 버스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운전사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덥죠? 승객들은 교통카드를 찍느라 제대로 인사도 하지 않았지만 운전사는 끝까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사를 건넸고 마지막으로 자, 출발합니다 라고 예고 방송까지 잊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차선을 바꿔서 정류장을 빠져나가려고 할 때 멀리서 한 남자가 버스를 잡기 위해 헐레벌떡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운전사는 가던 방향을 바꾸고 손님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급히 버스에 오른 남자에게 뛰어오시느라 숨차시지요.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웃어주었습니다. 버스에 탄 남자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하며 기쁜 표정을 지었습니다. 버스가 종점에 도착하자 무표정으로 일관하던 승객들도 운전사의 안녕히 가세요 라는 말에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하며 밝게 웃었습니다. 어느 신문의 독자 투고란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출근길에 만난 친절한 운전사 덕분에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한 남자는 그날 만나는 사람들한테 친절을 전염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만일 버스가 그냥 지나갔다면 그는 운전사에 대한 원망으로 하루가 즐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만나는 사람들에게 불쾌한 기분을 전염시켰겠지요. 버스 운전사의 작은 배려와 친절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힘찬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를 준 셈입니다. 작은 친절, 작은 미소를 보내는 당신, 그런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문자. 세상에서 가장 슬픈 문자라는 제목의 글을 인터넷에서 보았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1주기 추모식에서라는 부제가 붙은 그 글은 이런 내용입니다. 용돈 받는 날, 딸은 수학여행 준비로 용돈을 좀 더 넉넉히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딸의 손에 쥐어진 돈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3만 원이었습니다. 참고서도 사야 하고 학용품도 사야 하는데
3만 원을 가지고 무얼 하라는 건지. 게다가 모레가 수학여행인데. 딸은 용돈을 적게 주는 엄마에게 화풀이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방도 새로 사고 신발도 새로 사고 싶었는데 기대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학교에 가자 짝꿍이 용돈을 넉넉히 받았다며 자랑했습니다. 나 오늘 수학여행 갈 때 가져갈 거 사러 가는데 같이 안 갈래? 딸이 친구와 같이 한창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마침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딸은 괜히 화가 나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30분 후에 다시 벨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딸은 휴대폰을 끄고 배터리까지 빼버렸습니다. 오후에 친구와 놀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침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괜히 화를 낸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신발도 그렇게 낡지 않았고 가방은 옆집 언니에게 빌릴 수도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엄마에게 미안하다는 말부터 해야지. 집에 간 딸은 벨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참, 엄마가 오늘 일 나가는 날이었지.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딸은 습관대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와야 할 시간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속보였습니다. 대구 지하철에 불이 난 것이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지하철에 불을 냈다고 했습니다. 순간에 불이 붙어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후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엄마는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지하철 참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 왔습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연결음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몇 번을 다시 걸어보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수화기를 내리고 꺼버렸던 핸드폰을 다시 켰습니다. 문자가 5통이 와 있었습니다. 엄마가 보낸 문자도 2통이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자를 열었습니다. 용돈 넉넉히 못 줘서 미안해. 엄마가 쇼핑센터 들러서 신발하고 가방 샀어. 엄마가 보낸 첫 번째 문자를 들여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두 번째 문자를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가방이랑 신발 못 전하겠어. 돈가스도 해주려고 했는데 미안. 내 딸아, 사랑한다. 쓰레기가 싱싱해요. TV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기억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연 행복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모두가 참 많이 불행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경쟁에 치여 살면서 행복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듯 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명문대에 입학하는 것이 꿈이고 대학에 들어가서는 취직하는 것이 꿈이고 취직하면 승진해야 하고 승진하면 집 사고 차를 바꿔야 하고 어린아이들은 학교에서 학원으로 하루 종일 공부에 치이고 어른이 되고 나면 직장에서 술집으로 하루 종일 분주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의사가 되어 개업을 했지만 건너편 건물에 큰 병원이 들어서자 조바심이 나고 남들이 다들 부러워하는 회사에 입사했지만 유능한 신입사원이 들어오자 긴장하고 집에 가면 아내가 이웃집과 비교하는 바람에 상대적 빈곤을 느낍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사이에도 서로에 대한 기대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등을 돌립니다. 그 다큐멘터리 속에서 우리의 자아상은 그렇게 어두워 보였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일까? 우리가 인생에서 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것일까? 물음표가 수없이 찍히더군요. 그런데 행복하게 웃는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의 직업은 청소부였습니다. 그는 모두가 잠든 이른 새벽에 일어나 일을 나섭니다.
아내도 일찍 일어나 그를 배웅합니다. 50대는 좋게 되어 보이는 부부였지만 두 사람은 뺨에 뽀뽀를 하고 우리 아내 예쁘다, 우리 남편 멋지다를 연발합니다. 세상의 잣대로는 별로 예쁠 것도 잘난 것도 없는 그들이지만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눈에 참 예쁘고 참 멋진 듯 했습니다. 어둑한 새벽 거리를 뚫고 청소차를 몰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남자는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신이 난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음식물 쓰레기로 가득한 봉투를 손바닥으로 탁탁 치며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이런 새벽에는 쓰레기도 싱싱해요. 사는 게 고맙고 행복하니 새벽이 고맙고 행복하고, 일이 고맙고 행복하니 쓰레기가 고맙고 행복하고. 남자의 얼굴은 행복으로 넘쳐났습니다. 그러니 시가 저절로 나와 써준 시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의 시는 인생 찬가로 가득할 듯 했습니다. 행복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하는 일, 내 곁에 있는 사람,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것, 그것이 행복의 유일한 조건은 아닐까요? 용서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지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죄인이었습니다. 넉넉지 못한 집안이었는데 사업 자금으로 있는 돈 없는 돈 다 가져다 써버린 것입니다. 아내 몰래 집문서를 저당 잡혀 빚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한 푼 두 푼 모아 장만한 집이 사라졌고 형제와 친척도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친구들도 그를 멀리했고 한때 둘도 없이 지내던 사업 동료들도 그를 피했습니다. 그는 도저히 아내에게 돌아갈 면목이 없어서 여러 곳을 방황하다가 다른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와도 헤어졌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집문서를 몰래 가져다가 저당 잡힌 것도, 자기 몰래 무리하게 빚을 얻어다 쓴 것도 억장이 무너질 일인데 다른 여자까지 생겼다니. 아내는 남편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혼 서류를 쓰고 도장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괴로운 날들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행색을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눈에 띄게 수척해지고 지쳐서 돌아온 남편을 보니 아내는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벽에 기대어 울다가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밥이라도 먹고 나서 이혼 얘기를 꺼내자 싶었습니다. 아내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따뜻한 밥을 지었습니다. 한쪽 구석에 죄인처럼 앉아있던 남편을 불러 밥상 앞에 앉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찌개를 몇 술 뜨다가 어깨를 떨었습니다. 삭막한 세상을 떠돌며 온갖 아기다툼 속에 있다가 돌아온 그에게 가정의 평화와 안식은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내도 울고 남편도 울었습니다. 아내가 지어준 따뜻한 밥과 된장찌개, 그 밥의 힘은 남편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후 남편은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어느 날 이혼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하루 종일 부지런히 빚을 갚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남편을 보며 증오도 원망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증오의 바위덩어리를 치우고 나니 마음이 환해졌습니다. 그렇게 두 부부는 사랑을 찾았습니다. 잃었던 돈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일은 참 쉽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나를 해롭게 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눈물 짓게 한 사람을 용서하기란 참 힘든 일입니다. 용서의 철학에 대해 영화 밀양을 비롯해서
많은 소설과 영화에서 다루었습니다만 과연 용서는 누구를 위한 것일지, 용서를 해야만 하는 마음은 어떤 것일지 생각해 봅니다. 증오를 안고 있다는 것은 내 가슴에 크고 무거운 맷돌 하나가 얹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내 가슴에 칼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서리를 품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이 그 맷돌로 인해 자꾸 무거워집니다. 내 마음이 그 칼로 인해 예리하게 베어집니다. 내 마음이 그 서리로 인해 자꾸만 춥고 아립니다. 나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준 사람, 평생 당신을 결코 용서하지 못할 거라며 이를 악물게 만든 사람, 복수하고 싶은 사람, 원수 갚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 한 그 무겁고 차갑고 예리한 통증 때문에 내가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용서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일입니다. 마음에 성능 좋은 지우개를 하나 마련해 볼 일입니다. 그래서 미움과 상처를 깨끗이 지워버릴 일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수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를 하면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고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몰래카메라. 12월 31일이 되면 해마다 짐을 꾸립니다. 1월 1일 첫 새벽에 떠오르는 새 태양을 보기 위해 바닷가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그 해가 유난히 힘든 해였다면 나의 발길은 동해로 향합니다. 기운차게 불쑥 출몰하는 거대한 태양을 보면서 새롭게 기운을 얻고 싶어서입니다. 반대로 일이 술술 잘 풀리고 기쁜 일이 많았던 해에는 서해로 행선지를 정합니다. 몸을 낮춰 조용히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몇 해 전 11월, 낙엽이 노란 폭우처럼 내리던 날에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11월과 12월 내내 아버지의 부재가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면 언제나처럼 아버지가 명대사를 날려서 나태한 내 정신을 바짝 들게 해주실 것 같았습니다. 12월 말일이 되자 문득 아버지가 이 세상에 계시지 않다는 것이 실감났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새해를 맞이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렵게 비행기표를 구해 제주도에 갔습니다. 새해마다 모든 바닷가를 다녔으면서 왜 고향 바다만은 가지 않았을까요? 부모님의 손을 잡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부모님의 눈동자 안에서 희망을 발견해 볼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이제 혼자 남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바다 기슭에 도착하자 거짓말처럼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낙엽 질 때 떠난 당신, 해가 뜨면 오신다더니 왜 안 오시나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노래였습니다. 무슨 노래냐고 물었더니 있는 노래만 부르냐? 내가 지어서 불렀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가서 뜨는 태양이 됐을 거다. 절대 지는 달림은 안 하려고 했을 거다. 라고 하시더니 눈시울이 젖은 채 소원을 빌듯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당신 있는 곳으로 얼른 데려가요.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불퉁거리며 화를 내자 어머니는 내가 행복하면 니들도 행복하다고 했잖니. 나는 아버지 곁이 제일 행복해. 아버지 곁에 가고 싶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어머니 소원은 무효라고, 어머니는 오래오래 우리 곁에 계셔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손나발을 만들어 이렇게 외쳤습니다. 매일 새롭게 태양이 뜨면 아버지라고 생각할게요.
그날부터 내 마음에는 태양 모양의 몰래 카메라가 하나 장착되었습니다. 아버지 몰래 카메라가. 그래서 게으를 수도 절망할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찍히면 안 되니까요. 쉽지만 어려운 일. 아무도 안 보는 곳에 가방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가방을 열어보니 현금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만 해도 억대가 훨씬 넘을 듯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도 없습니다. 순간 스치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선물다운 선물도 못해준 아내의 얼굴,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어머니 얼굴, 학원비 걱정하는 자녀들 얼굴, 빚 독촉에 쫓기는 동생의 얼굴. 돈이 가득 들어있는 가방을 손에 듭니다. 아직도 주변에는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럴 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지요? 우체국 직원들이 엮은 함께 펼치는 희망의 날개라는 제목의 미담집을 보다가 이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서울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그는 KTX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가던 길에 옆자리에서 가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부산에 거의 도착할 때가 되었는데도 주인이 찾아오지 않자 가방을 열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5만원권 2천만 원에다 1만원권과 수표를 합해 모두 1억 2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기차에 내리자마자 가방 안에 있는 수첩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방을 잃어버린 70대 노인은 아산에 사는 아들의 가게 계약금을 마련해 급히 올라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가방을 놓고 내린 것을 알고 망연자실한 상태였습니다. 이 일은 부산 최신청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하면서 알려졌습니다. 노인이 돈 가방을 찾아준 그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 감사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당연한 일을 했는데 왜 이러십니까? 선행을 베푼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을 그 역시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돈이니 돌려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행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유혹에 흔들려 본 사람이면 알 것입니다. 작고 소박하지만 참 아름다운 이런 선행은 희망의 파장이 되어 다른 사람의 가슴까지 전달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희망을 품게 합니다. 악행의 파장은 확산이 빠르지만 선행의 파장은 깊고 아름답게 퍼져나갑니다. 꿈도 전염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름답다는 희망을 사회에 전해 주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을 해낸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작은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개혁자들입니다. 화내면 지는 것이다. 좀처럼 화를 내지 못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의 말을 들어보면 충분히 화가 날 만한데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속에 품어두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어 보입니다. 인생의 고수처럼 보입니다. 방송 일을 하면서 나는 화를 참 많이 내게 됐습니다. 나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나 아닌 타인은 다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고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라고 여기고 살았습니다. 내 주변엔 모두 수호천사 같은 사람들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미운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은혜 갚을 사람들도 하루하루 늘어나지만 섭섭한 사람들도 그만큼 늘어갔습니다. 사람을 미워한다는 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요? 오죽하면 1000명의 친구보다 1명의 적이 더 버겁다고 하겠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독성이 마음에 퍼지면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내가 더 불행해집니다. 축구 황제 펠레가 쓴 자서전 펠레, 나의 인생과 아름다운 게임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그라운드에는 두 팀이 있다. 그래서 팬도 두 종류가 있지. 한쪽 팬이 즐거우면 상대쪽 팬은 화가 나는 법이다. 그중 한쪽은 언제나 내게 나쁜 소리를 하게 되어 있다. 거기에 익숙해져야 하는 거다.
그라운드에서 화를 내면 게임을 망친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내 편이기를 바라는 것처럼 어리석은 마음이 또 있을까요? 세상 사람은 모두 내 편이 될 수 없습니다. 아군이 있으면 그 상대편도 분명히 있습니다. 나를 다 좋아하기를 바라면 그만큼 삶이 피곤해지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반대쪽도 있다고 마음을 먹으면 훨씬 편안해집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도 마찬가지. 어떤 시간들은 내게 참 우호적입니다. 조금만 노력해도 일이 술술 잘 풀립니다. 그러나 어떤 시간은 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세월을 원망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집니다. 사실 나를 반대하고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에게 몹시 화가 납니다. 소리 높여 내 정당성을 주장하고 왜 나를 미워하느냐고 따지고 싶어집니다. 세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게 이렇게 가혹하냐고 항변하고 싶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축구의 황제가 조언하네요. 화를 내면 지는 것이다. 그러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나를 힘들게 하는 세월에게도 그저 미소를 지어줄 수밖에, 그리고 이렇게 되뇌일 수밖에. 나쁜 마음은 곧 지나가게 되어 있다. 힘든 시간도 곧 흘러가게 되어 있다. 결국 성공이나 행복의 기준을 타인에게서 찾으면 타인을 미워하게 됩니다. 날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들이, 날 불행하게 하는 사람들이 미워지니까요. 과연 성공이 뭘까요? 누군가 내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것일까요? 가진 게 아주 많아서 마음대로 누리고 사는 것을 의미할까요? 행복이 마음 안에 그 요소가 있는 것처럼 성공 역시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물론 내가 어떤 일을 이뤄냈을 때 다른 사람이 쳐주는 박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에게 보내는 박수의 맛에 비할 수는 없습니다. 성공의 달콤함은 그렇게 내가 내 안에서 느껴야만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냈는데 그 일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어서 박수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다고 해도, 누구 하나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대단한 일을 했다고 칭송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그래도 스스로 그 일에 만족한다면 그것은 분명 성공입니다. 행복은 더더욱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남들에게서 찾을 게 뭐 있겠어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고 따질 거 뭐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나 자신, 나 스스로 참 잘했다고 어깨를 두드릴 수 있다면, 이 일을 하는 것이 참 행복하다고 웃을 수 있다면 이미 성공을 이룬 것입니다. 안간힘 쓰면서 부지런히 살고 있다면, 사랑도 열심히 하고 있다면, 꿈도 열렬히 꾸고 있다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비 오는 날의 도너츠. 어느 시인이 가을이 오면 이크 큰일 났다 가을이다 그런다고 하지만 나는 비가 오면 그럽니다. 이크 큰일 났다 비 오네. 비가 오면 내 안에서 비난리가 먼저 나기 때문입니다. 비가 시작되기도 전에 세상은 자욱한 비 냄새로 먼저 예고를 해줍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비 오는 날 광열을 적극 이해하는 심정이 되며 밖으로 기어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걸어다니다가 차를 몰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는 비 오는 거리를 돌아다닙니다. 꽃만 안 꽂았다 뿐이지 미쳐버리는 겁니다. 어느 날인가 동생과 차를 타고 비 오는 거리를 달려가다가 나는 너무 좋아서 흥분해서는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좋다. 비야 비야 쏟아져라. 더 쏟아져. 그랬더니 동생이 놀라서 외쳤습니다. 언니 미쳤어? 나는 그 소리에 깔깔 웃었습니다. 눈물이 나게.
동생이 겁에 질린 얼굴로 나를 보다가 저도 웃고 말았습니다. 못 말려 아무튼. 공부만 하는 교수 동생이 비 오면 미치는 작가 심정을 어떻게 헤아리겠습니까? 비 오는 날이면 빗소리에 추억도 실려오고 그리움도 실려옵니다. 어머니는 비 오는 날이면 처마 밑에 신문지를 깔고 거기다 일회용 화덕을 갖다 놓고 도너츠를 구워주셨습니다. 비릿한 비내음이 도너츠를 튀기는 기름 냄새와 어우러지던 기억. 떨어지는 빗소리와 도너츠 튀겨지는 소리가 어우러지던 기억. 가끔 창밖을 보며 빗님이 참 많이도 오시네 하시던 어머니의 젖은 듯한 눈시울이 생각납니다. 목이 길어 사슴 같은 어머니. 그때의 어머니는 비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감성을 물려주신 어머니. 어머니도 여자인데 어머니의 그 마음을 들여다본 적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죄송합니다. 태풍 속의 두 사람. 태풍이 치는 어느 날 트위터에 누군가가 올린 사진을 보았습니다. 휠체어를 탄 중증 장애인이 비를 맞고 있었고 그 옆에서 어느 경찰이 우산을 씌워주며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은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국회 앞에서 매일 정오부터 1시간 동안 경비 업무를 하는 경위는 그날도 국회 앞으로 나갔습니다.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날이어서 우비에다 우산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정문 앞에서 비를 맞으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어느 장애인을 발견했습니다. 그 장애인은 휠체어를 탄 채 비를 맞으며 중증 장애인에게도 일반 국민이 누리는 기본권을 보장해 달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경위가 전임 교대자한테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오전부터 저렇게 시위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경위는 장애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비도 오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위험합니다. 오늘은 그냥 들어가세요. 그러나 장애인은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가 시위를 담당한 날이어서 오후 1시 반까지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장애인이 속한 단체는 중증 장애인의 대우를 개선해 달라며 1인 릴레이 시위를 지난달부터 계속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휠체어를 탄 채 피켓을 들고 있는 장애인이 안쓰러워서 경위는 우산을 건넸습니다. 그럼 우산이라도 들고 계세요. 장애인이 대답했습니다. 우산을 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몸이 불편해서요. 도저히 그가 비를 맞고 있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경위는 그의 뒤로 걸어가 우산을 받쳐주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1시간 동안 아무 말도 없이 내리는 빗 속에 부는 바람 속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고 비가 세차게 내리는 중이어서 서로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게 1시간을 서 있는 동안 그들의 마음은 서로에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탁소. 이 세탁소에는 간판이 없습니다. 건물도 없습니다. 세탁기도 없습니다. 세탁소 주인도 없고 세탁을 하는 사람의 특별한 기술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빨래들이 뽀송뽀송 햇살에 말려져 나옵니다. 이 세탁소는 과연 어디일까요? 전라남도의 작은 마을에 세탁소 하나가 열렸습니다. 이 세탁소는 아무나 손님이 될 수 없습니다. 고객의 조건은 까다롭습니다. 반드시 그 지역에서 홀로 사는 노인들이어야 하니까요. 세탁소는 동화면 사무소 옆 공터이고 세탁기는 빨간색 대형 고무대야 합니다. 물을 공급하는 수도꼭지 대신에 장성 소방서에 소방차가 출동했습니다. 세탁소 기술자들은 자격증이 없습니다. 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다 보니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눅눅한 이불을 덮고 계신 모습을 보고 이불 빨래를 결심했다는 사람들, 이들 자원봉사자와 면사무소 직원들이
바로 이 세탁소를 운영하는 기술자들입니다. 장성 3개 119 안전센터 대원들이 소방차를 3차례에 걸쳐 운행하며 작업을 지원하는 동안 자원봉사자들은 부지런히 이불 빨래를 했습니다. 그렇게 깨끗이 세탁된 이불은 햇살에 따뜻하게 말려져서 홀몸이신 노인들에게 되돌아갔습니다. 아마도 이불에 묻은 먼지와 얼룩만이 아니라 외로움과 지난날의 상처까지 깨끗이 세탁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눅눅한 습기만이 아니라 슬픔과 아픔조차 초여름 햇살에 말끔하게 말랐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탁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탁소이면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세탁소임에 분명합니다. 아름다운 세탁소 이야기를 신문에서 접한 그날은 하루 종일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한적한 마을의 면사무소 공터에 놓인 빨간 고무대야. 그 속에 맨다리로 들어가 부지런히 홀로 사는 노인들의 이불 빨래를 하는 사람들. 그 이불 빨래들이 6월의 햇살과 따사로운 바람에 뽀송뽀송 말라가는 풍경은 상상만 해도 흐뭇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은 그리 많은 돈이 필요한 것도 거창한 재능이 필요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내 손길이 필요한 곳이 없는지 마음을 잘 기울여 보고 싶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하면 날씨가 쌀쌀했던 겨울 어느 날이었습니다. 매서운 추위에 버스 정류장에 있던 사람들은 옷자락을 여미며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던 버스가 오자 한 여자 승객이 버스에 오르면서 버럭 화를 냈습니다. 30분이나 기다렸는데 도대체 왜 이제 오냐고요. 짜증을 부리며 화를 내는 승객에게 운전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여기 계셨군요. 죄송합니다. 난 아가씨를 찾으러 30분이나 사방을 헤맸지 뭡니까.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기다리면서 짜증이 난 승객에게 미안한 마음을 유머로 대답한 운전사의 재치에 승객들은 모두 환한 웃음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버스는 사고 난 현장을 피해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저마다의 애환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입장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서울에서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최소한 4가지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눈이 좋아야 버스 번호판을 멀리서 읽을 수 있고, 달리기 실력이 있어야 아무 데서나 멈추는 버스를 탈 수 있고, 눈치가 빨라야 차가 어디서 멈출지 예측할 수 있고, 인내심이 있어야 언제 올지 모르는 버스를 기다릴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시내버스 기사인 안건모님의 거꾸로 가는 시내버스를 보면 버스 기사님들도 똑같이 그 4가지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눈이 좋아야 단속하는 경찰을 볼 수 있고, 달리기 실력이 있어야 빨리 종점까지 달려서 화장실에 갈 시간을 낼 수 있고, 눈치가 빨라야 버스 손님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고, 인내심이 있어야 손님들과 하루 종일 싸우지 않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저마다 상황이 있고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얼굴은 볼 수 있지만 마음은 보이지 않아서 큰 실수를 하곤 하지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은 표정은 씩씩해 보이지만 인생의 가장 큰 역경에 처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은 얼굴은 웃고 있지만 마음은 슬피 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키 작은 몽땅 연필이 잉크를 다 쓴 볼펜을 만나. 잉크가 닳아 못 쓰게 된 볼펜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옆에 키가 아주 작아진 연필 하나가 있습니다. 한때는 어떤 이의 꿈과 희망을 그려가며 멋진 생을 살았던 그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잉크가 다 떨어져 가는 볼펜도 몽땅 연필 신세가 된 연필도 더 이상 주인이 찾아주지 않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볼펜에 심을 빼고는 몽땅 연필을 끼워 넣었습니다. 아무 쓸모도 없는 볼펜과 몽땅 연필이었지만 그들은 하나가 되어
다시 훌륭한 도구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잉크를 다 써버린 볼펜도, 수명을 다한 키 작은 몽땅 연필도 둘이 합치니 근사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사람이라고 다르겠습니까? 나 혼자서는 보잘것없는 몽땅 연필이지만 볼펜자루 같은 사람을 만나 대단한 인물로 거듭날 수도 있습니다. 평생 우정을 나눌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 부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우정을 나눌 친구는 주로 청소년기에 만나곤 합니다. 흐뭇하게 미소 짓게 하는 친구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난치병에 걸려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1년 동안이나 꼼짝없이 누워있던 한 청년이 쓴 글 중 기억에 남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원래 별을 무척 좋아하는 청년이었지만 투병 생활을 하고부터는 밤하늘을 쳐다볼 기회를 좀처럼 갖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삶의 의지마저 사라져 가던 어느 날 130년 만에 나타난 유성을 볼 수 있다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친구가 함께 별을 보러 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는 만사가 귀찮아서 싫다고 했습니다. 몸을 움직이기조차 싫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친구는 끈질기게 그를 설득했고 할 수 없이 친구의 말을 따라야 했습니다. 친구는 그의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자리에 모포를 깔고 조심스럽게 차를 몰아 하늘을 보기에 좋은 위치에 자리를 잡아주었습니다. 그는 그저 모포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밤하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때 바라본 밤하늘은 무척이나 아름다웠습니다. 별이 탈대로 다 탄 다음에 최후의 순간에 빛을 발하는 유성. 그는 유성의 메시지를 가슴으로 깊이 전해받을 수가 있었고 살아봐야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추스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별 하나가 한 사람의 삶을 구하고 작은 우정의 마음이 한 친구의 삶을 구원한 아름다운 글을 접하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 작은 정성이 친구 하나를 구원해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한 조각의 별이, 희미한 달빛 하나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안다는 사실만으로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가 나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비록 그 철학에 찬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로가 사는 법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연인이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친구도 될 수 있다고 시인 브라운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사람이 지닌 가장 이상적인 관계를 사랑이 아니라 우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가슴 깊숙이 존재하지만 바빠서 연락도 못하고 지낸 친구가 있다면 지금 바로 수화기를 들어보십시오. 어쩌면 안녕하다는 안부가 친구의 마음을 행복으로 채워줄지도 모릅니다. 꿈꾸는 택배 청년. 택배가 와서 문을 열자 20살이나 됐을까 싶은 앳된 얼굴을 한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물건을 받고 돌아서려는데 청년이 덜덜 떨면서 간신히 말을 건넸습니다. 저 작가 선생님이시죠? 나는 유명한 작가도 아닌데 나를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은 자기 꿈이 작가여서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라고 응원해주고 돌아서려는데 청년이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청년은 가까스로 말문을 떼더니 몇 번이나 연습을 한 듯 어렵게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악수 좀 해도 될까요? 청년의 말에 나는 웃으며 손을 잡아주고는 꼭 꿈을 이루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청년은 몇 번이나 고개를 꾸벅이곤 옆집으로 또 다른 물건을 배달하러 갔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생각해 보니 그 청년이 내게 말을 걸기까지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까 싶었습니다. 나 역시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나는 얼른 내 책 한 권에 사인을 하고 꿈을 꼭 이루세요라고 메모를 한 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청년이 옆집에 물건을 배달하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책을 내밀자 청년의 얼굴에 놀라는 표정이 펴지더니 환하게 웃으며 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메모와 사인을 몇 번이고 들여다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 청년의 순수한 꿈이 고마웠습니다. 순수한 택배 청년 덕분에 20살 시절 꿈을 간절히 품었던 그 시절로 돌아가 한동안 설레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